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없는데 제가 좀 추가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. 이제 앞에서 이제 비율들도 말씀드렸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이제 의미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요 두 개를 실제 사례에 좀 넣고자 해요. 쿠팡의 재무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쿠팡은 단위가 이제 쿠팡은 부채 비율이 그래도 한 2배 정도가 되고 그래도 유동 비율은 좀 좋아서 1년 내에 이제 유동 자산으로 거의 커버가 가능한 수준.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. 이미 2017년도가 나왔는데 자료가 좀 없어가지고 2016년 거를 말씀드렸습니다. 당좌 비율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. 재무상태표만 보면 이제 주주가 낸 돈하고 부채가 이제 남의 돈하고 거의 비율이 뭐 거의 애플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쿠팡입니다. 이제 예전엔 쿠퍼드 벤처스라고 했는데 이름을 아예 쿠팡 주식회사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이 부채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가 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죠. 이제 그 쿠팡이 예전에는 물건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였는데 몇 년 전부터 아예 물건을 사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원가가 거의 한 80%예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쿠팡의 수수료율을 알 수 있겠죠. 이제 쿠팡이 뭐를 사가지고 20%, 25%의 마진을 붙여서 지금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16년도에는. 그래서 재고를 매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또 이게 뭐 잘하고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판관비를 거의 1조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4천 한 개 팔면 이제 한 200원이 남는데 다시 또 한 뭐 1,000원을 거기다 갖다 주는 데서 또 쓰고 있는 지금 이런 2016년도에는 이런 형국입니다. 아마 2017년에는 좀 더 심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쿠팡은 한 2조 정도의 매출을 하면서 원가율이 20%,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20%, 판관비로 한 1조 가까이를 쓰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 5,600, 그러니까 한 5,600억의 손실을 봤죠. 근데 앞에서 보면 자본이 3,180만 원밖에, 그러니까 3,180억밖에 남지 않았어요.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자본 잠식에 이제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만약에 또 이런 게 나온다면 마이너스 5,600이 재무상태표에 가면서 이제 잠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아지겠죠. 그래서 뭐 또 투자를 유치하고 2017년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래도 쿠팡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선정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는 저희 스타트업 중에 이제 IT 회사가 많은데 IT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NC소프트는 자산이 한 2조 3천억 그리고 뭐 오히려 부채 비율은 거의 남의 돈이 거의 없고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비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NC는 매입해오는 게 거의 없어요. 뭐 물건을 사와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채로 계산될 거는 실제로 진짜 돈 빌린 거 말고는 그리고 돈도 거의 안 빌렸지만 어쨌든 지금 갚아야 될 돈도 많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요 재고를 표시해놨는데 재고가 이제 IT 회사니까 게임 리니지를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제 재고가 사실 리니지 인형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어떤 뭐 이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고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IT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막 잘 돌아야 된다고 했는데 돌아가 보면 우리 회사는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죠. 우리 재고가 왜 없지? 이렇게 재고가 또 다른 어떤 의미인가? 이런 걸 좀 오해하실까봐 IT 회사는 원래 재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.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. 손익계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매출이 이제 거의 한 1조 가까이 나오고 이제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리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2016년 기준으로 1조 약간 안 되고 이제 원가가 거의 없죠. 여기는 뭐 이제 개발비 말고는 사실 원가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가율이 굉장히 좋아요. 80%.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33% 정도 되는데 이 판관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이제 우린 IT 기업이라서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소도 만들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
이제 연구개발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비용으로 그러니까 단기에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자산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,200억 정도를 비용으로 계상해도 당기순이익이 이제 한 2,700억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량한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. 개발비에 관련해서 이제 자산으로 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 우리가 지출하는 개발비가 이 모든 항목을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으로 넣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개발이 그러니까 제대로 나중에 어떤 그러니까 핵심은 이 기술이 완성이 돼서 우리 회사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네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연구 개발이라는 게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어요. 연구할 때는 비용으로 다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 와서 이제 그 개발을 우리 회사가 이 개발비가 이제 올해 비용으로 이제 어떤 계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에 관여하는 그럴 경우에 이제 개발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뭐 그냥 나는 이번 연도에는 개발비로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국세청은 좋아하죠. 왜냐하면은 비용을 이렇게 부인해 가지고 다 자산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국세청은 좋아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좀 약간 말씀을 드리기가 뭐 국세청은 좋아하되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발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해야 된다.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비와 관련해서 셀트리온을 가져왔는데요. 셀트리온은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리면 그 연구개발비를 1년에 몇 천억씩 쓰는데 비용으로 일부 반영하고 일부가 이거 누적이니까 그 몇 년 동안은 개발비로 그러니까 자산으로 계상을 해왔어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 뭐 유동 비율도 좋지만 이 자산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한 40%가 40%가 아니구나. 한 6, 7%가 그동안 그냥 어쩌면 비용으로 계상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개발비를 자산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NC하고 셀트리온 물론 이제 업종도 다르고 이제 제약 업종과 또 그냥 IT 업종은 좀 다르지만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요건은 똑같고요. 그래서 셀트리온은 자기네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좀 충족시킨다 보고 이제 자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고 NC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사실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매출 6,700억에 당기순이익이 한 1,800억 좀 간당간당하죠. 지금 보면 원가율은 좋지만 이 연구개발비를 전부 다 만약에 이제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당기순이익이 뭐 몇십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걸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2017년도도 제가 밑에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한 1,171억을 쓰는데 1,540억을 또 자산에 넣겠다. 그리고 비용에는 그럼 잘못 말씀드렸네요. 1,540억을 쓰는데 그 중에 1,170억을 자산으로 넣겠다. 한 76%를 자산에 넣고 또 이제 연구개발비로 비용으로 이렇게 조금씩 반영을 하는 NC하고 셀트리온의 어떤 개발비에 관한 이슈 그리고 아까 그 제조업과 유통기업의 어떤 매출 원가율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다는 거는 그 회사가 동종업계 그리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서 나오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좀 그나마 좋다고 하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은
재무제표거든요. 뭐 막 그냥 무조건 재고가 뭐 많고 뭐 유동자산이 많고 아니면은 뭐 부채 비율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신고하면서 그러니까 법인세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그리고 혹은 다른 업체의 어떤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뭐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뭐 활동성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개발비로 작성한 것들이 있는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라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.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. 이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죠. 그리고 잘 되고 있다고 외부에는 얘기하는데 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, 뭐 결산서 그런 것들로 이제 숫자로 표현될 때 이제 상대방에게도 말할 수 있고요. 또 우리 회사에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그냥 갔더니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하면서 측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는데 이번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자비스 엄창희 세무사였고요.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